안녕하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뉴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네요. 진짜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소수 언론과 이 네이버 포탈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여론 지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불공정하면서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정부의 민주당의 이 민주인사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나 흠잡을 내용들은 대서특필하고 늘 네이버 포탈에 걸립니다. 근데 박형준이나 오세훈에 관련된 이 비리들은요, 어떤 언론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걸리지도 않아요. 정말 뉴스를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정말 국힘당이 민주당의 부패를 견제하는 세력인 것처럼, 혼내주는 세력인 것처럼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고, 오세훈이나 박형준은 당연히 될 사람이고, 안철수는 될 사람인 것처럼 이미 마치 대세를 형성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경마식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언론은 검증하는 걸 포기했고 그냥 언론은 진영 논리 가지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 국힘당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그냥 민주당을 총공세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부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의 보수 편중 뉴스 편집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그 기자님이 아주 그 뉴스 선점을 잘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을 짚지 않은 게 있어요. 보수, 정말 데일리언이나 뉴데일리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런 구구 신문들이 막 탑5에 들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세계일보, 무슨 문화일보, 국민일보, 그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이버의 편집을 보시면 조선일보가 원하는 프레임대로 뉴스를 편집하고 그 뉴스에 맞는 그 뉴스들을 그 프레임에 맞는 뉴스들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언론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요즘에 모든 언론사의 뉴스와 제목이 똑같아요. 다 복불이잖아요. 중요한 건 세계일보냐 문화일보냐 조중동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세력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저 프레임대로 네이버가 편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적인 어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넘어서는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선거도 똑같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LH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거 국회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하고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하자. 그러니까 바로 국힘당에서 받았잖아요. 청와대하고 민주당만 해. 근데 자기들도 계속 LH를 끌고 가니까 이제 민주당도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300명이라도 전원 전수조사 하자. 그랬더니 싫은데? 민주당만 해. 그러다가 기자가 김종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럼 300명 하지. 왜? 김종인은 자기는 원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져서 야 민주당만 해 청와대만 해. 이게 아무렇지 않게 기자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연성적으로 보도해도 될 만큼 이렇게 뻔뻔하게 주호영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는 게 너무 웃기죠. 이거를 지금 듣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 뉴스를 받아들이고 저 의도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선거를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은 늘 이 선거 앞에서 시험대에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국민의 시민 정신은 몇 점인가. 정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중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몇 프로나 있을까. 그거를 늘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이번 주는 부산판 아수라라고 할 수 있는 LCT 사건이 터지고 꼴값지 않은 윤석열 뉴스가 진짜 본물을 이루면서 정말 짜증이 극에 달했었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 제 마음을 굉장히 침잠시켰었던 거는 그 며칠 전에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 출연했던 오마이뉴스 손명관 기자의 인터뷰예요.
이번에 손병관 기자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선거 전에 출판한 이유가 있어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선거가 잘못되고 나서 사람들이 후회해봤자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잘 안다라고 본인이 자부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분이 결국은 인권위도 인정하고 사법부도 인정한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그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분이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50명을 심층적으로 추적했고 이 사건을 가장 면밀하게 조사했던 경찰들과의 그런 인터뷰나 그 백브리핑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그 다음에 본인과 박 시장과의 경험 박 시장의 어떤 성격, 그 성품, 그리고 그 죽음 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었던 어떤 그런 딜레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춰서, 박원순 시장의 그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왜 끝내는 그 선택을 왜 침묵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변명 한마디 없이 아무런 방어권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모두 안녕하고 그 마지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결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에서 그 손병관 기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했지만 대충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다 느낀 거죠. 사실은 팩트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손병관 기자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피고인이나 김재련이 주장하는 그 사건을 증명할 만한 실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거는 경찰도 확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사건들은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결국은 모두 안녕하면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그 결론은, 그 결정은 어떻게 났는가에 대한 그 결론도 결국은 기자의 그 추정과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손병관 기자가 그 제시한 게 뭐냐. 1993년도에 있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한 그 6년간의 그 법정 투쟁. 그 6년간의 법정 투쟁으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은 승리하고 박원순 시장이 페미니스트로서 거듭나는 우리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아주 그 최초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성공했고 페미들이 여성주의자들이 최초로 법적으로 싸워서 일궈낸 성과였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 앙상했던 거죠. 그렇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갔던 직장 내 성폭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 사건의 설계는 앙상했던 거예요.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20년 전에 그 가해자를 향해서 던졌던 그 칼이 결국은 20년이 지난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보니까 정말 비슷해요, 상황이.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교수는 그 정운찬 총장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지켜줘요. 여성단체한테 그렇게 욕처먹으면서 지켜줘서 그 교수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책을 써요. 나는 정말 성희롱 교수였는가. 자주 섞은 책을 써요. 그 책에서도 본인이 그래?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성주의자들이 이 사회에 그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보양시키는데 내가 그러면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나는 그럼 그걸로 내가 그 위안을 삼고자 한다. 다만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게 이분의 말이에요. 대충 사건의 실체를 아시겠죠? 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대충 나옵니다. 손병관 기자의 인터뷰나 이 책의 얼개들을 이렇게 보면은 손병관 기자는 사실상 사건의 실체를 다 풀었어요.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풀었어. 근데 이분이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고소인,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분명히 4월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그 징조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4월 사건이 터지고 김재련을 만나서 이거를 뭔가 공론화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까지 박원순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여성주의의 제물로 만들었을까? 이 여자도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얻을 이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박원순을 잡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김재련 노랑머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4월 사건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언론에다가 공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달 넘게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이 4월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왜 바뀌었는가? 그 바뀐 계기가 뭐였을까? 이 남자의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그 정신적인 어떤 뭐 트라우마라든가 그 여자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직장 내에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그 여자한테 이 남자의 영장 기각은 거의 이건 패닉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저 가해자가 직장 내에 있고 저 사람이 직장에서 보호를 받고 저 사람을 자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서울시 사람들이나 박원순 시장이 다 이 남자를 보호해주고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을 패닉으로 만든 거는 이 남자의 영장 기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분은 이제 김 노랑머리를 찾아간 거죠. 그럼 노랑머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놈을 구속시키고 이 사람과의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사람하고 재판에서 질 경우에는 자기는 진짜 천하의 그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만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의 목표는 박원순 시장에 있다기보다는 몇 개월 후에 있을 1심에서의 재판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 남자가 영장이 기각될 정도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변호사로서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다 굴러보곤 여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게 너는 무조건 피해자가 돼야 되고 서울시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야 되고 박원순을 그걸 방조한 가해자로 만들고 그보다 더한 가해자로 만들어서 너는 계속해서 피해자, 너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너무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인으로 너를 포지셔닝을 해서 결국은 판사도 너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지막에 네가 이 4월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를 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4월 사건의 실체를 극구 김재련이 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이 남자와의 재판에서 이기는 거. 오죽했으면은 그 남자가 구속되기 전에 재판에서 그랬죠. 이 여자가 박원순한테 당한 거에 대한 화풀이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뭔가 힌트가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고소인의 목적은 박원순이 아니라 이 남자와의 재판에서 이겨서 명예를 회복하고 이 남자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줬고 그대로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따라갔고 결국은 재판에 이겼다. 저는 이게 손병환 기자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손병환 기자가 풀지 못한 답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